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다들 왔어요? 그래, 좀 쉬었나요? 최근에 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를 가면 뭘 배울 것 같아요? 이과에 가면 뭐를 배우게, 학과에서 뭘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화학, 그죠? 생물이잖아요. 되게 진짜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여기 가면 화학을 배울 거라고 착각해요.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이과에 가서 생물을 배울 거라고 착각해요. 이과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요강에 보시면 화생공학과는 무슨 시험만 쳐요? 화생공학과 들어갈 때 화학시험 쳐요? 안 칠걸요? 생물시험 쳐요? 안 칠걸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무슨 시험만 쳐요? 수학시험만 치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화학을 하지 않아요. 생물도 안 해요. 수학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학하고 생물 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학이 뭐냐면, 공학이라는 게 뭐냐? To make money예요. 돈을 만드는 걸 배우는 데가 공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대문 종합시장 가서 뭐 골라 뭐 이렇게 해도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버는 거 말고요, 뭐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나는 화학과를 나왔거든요. 화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바로 유기화학. 뭐 예를 들면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이런 게 화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서 꽃이에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배점도 가장 높고 시간도 오래 배워요. 그럼 여러분, 화학, 생물, 공학과에 가시면요, 화학 과목 들을까요? 네, 듣긴 듣는데 대충 들어요. 생물 듣긴 듣겠죠? 1, 2학년 때 대충 들어요. 화학, 생물, 공학과의 꽂힌 과목이 뭐냐면요, 바로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이건 공대를 다니면 공대 모두 다가 듣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바로 공업수학이에요. 그래서 공업수학은 무슨 공학과, 무슨 공짜 붙은 데 가져왔잖아요. 공짜 붙은 데 가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배점도 제일 높고 무려 3학기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공대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증오하냐면, 그래서 이 공수라고 하거든요. 공수 줄여서. 공수가 1, 2, 3가 있어요. 책이 이만해. 이거를 3학기 동안 배워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각종 미방, 선대, 그 다음에 또 뭐 통계 등등등이, 그러니까 사실은 미방 하나, 선대 하나, 통계 하나만 해도 수학과에서 배우려면요, 하나하나가 한 학기 과목인 거야. 근데 이거를 싸그리 모아가지고 3학기짜리로 막 통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과 애들은 공수를 수학이라고 쳐주지 않아요. 수학과 애들은 공수를 뭐, 야, 이렇게 쓰레기처럼 배워서 뭐 어디 써먹겠어, 이렇게 수학과 애들은 그러는 과목이에요. 이거를 미방, 선대, 통계 등등등을 짬뽕 해가지고 이만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영어로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예요. 이게 화생공학과의 꽃이 나문이에요. 거의 4년 동안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공대를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공대에서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바로 공대는 딱 두 가지예요.
상품화와 공장 설계, 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공대 중에서도요, 건축공학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건축공학과에서는 사실 둘 중에 뭐를 더 많이 할까요? 이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축공학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망치 들고 노가다를 한다, 그건 아니겠죠. 건축공학과 나와서 진짜 현장에 가가지고 막 아이고 이거 좀 파볼까?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 진짜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건축공학과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짓기 위한 설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학문적 체계를, 여러분, 설계도 한 장에 몇 천만 원 하는 거 알아요? 저기 건축 사무실에서 설계도 부탁해서 설계도 한 장 딱 뽑으면 그 몇 천만 원에서 몇억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주로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설계도를 그려준다는 게 상품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은 서울대 되게 유명한 공대 중에 전기공학부. 그럼 전기공학부 나와서 실제로 막 TV 뜯어가지고 납땜질하고 이건 아니겠죠. 물론 배웁니다. 다 합니다. 하지만 전기공학부 나와서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도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여러분, 반도체 설계도 한 장 얼마인 줄 알아요? 300억 해요.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하거든요. 삼성 반도체에서 만드는 반도체 설계도가 그 정도 해요. 그런 것들을 왜 설계하겠어요? 왜? 재미로 설계하겠어요? 상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공대를 나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상품화예요. 두 번째는 공장 설계예요. 공장 설계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죠. 공장 설계는 그 이익을 극대화. 그러면 이익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게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낮춰야 되죠. 그럼 이 비용은 뭐예요? 비용은 뭐가 들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땅값, 지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금,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이 비용엔 뭐도 들어가냐면 정세도 들어가요. 이 정세가 뭐게요? 어느 나라에 공장을 차렸는데 그 나라가 내전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덕에 뭐가 올라가겠어요? 보험료. 여러분, 상상도 못한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수학하고 물리 이런 거 배우는데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데 거기서 내전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지었을 때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생각 안 해봤죠? 그런 걸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걸 낮추고, 그 다음에 공장을 만드는데 그 공장에 있는 그 직원들의 숙련도, 그 다음에 뭐 주변 상황 등등등을 고려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 일을 해서 최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게 공장 설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화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생물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화학은 누가 해놨어요? 화학자들이 해놓은 게 있겠죠. 생물도 생물학자들이 해놓은 게 있겠죠. 그럼 이미 그것으로 관련해서 논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적인 거건 생물적인 거건 이미 논문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3년 동안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어떤 수학적인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탁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탁 넣어서 어떤 상품을 설계하고 공장을 어떻게 설계했을 때 이익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거를 배우는 게 공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알아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뭐예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다 달려있는 배터리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잖아요.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학가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배터리는
금 배터리였어요. 금 배터리. 두 번째가 은 배터리였어요. 금 배터리, 은 배터리가 요걸로 하면 효율이 최고예요. 최고 막. 금 배터리, 은 배터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원래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아니고요. 금 배터리, 은 이온, 그러니까 금이온 배터리, 음이온 배터리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 일을 내가 있었던 실험실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금 배터리, 은 배터리를 화학자들이 먼저 그 개념을 잡아요. 그러면 화학자들은 학자니까 당장 돈 되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런 걸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뭘 맡겠어요? 돈 냄새를 맡겠죠. 돈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서 좀 떼돈을 벌어보자. 그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재료비가 존나 들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배터리가 금 배터리면은 여러분 휴대전화 한 해 500만 원씩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런 거 누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지. 그래서 여러분 놀라보세요. 화생공의 옛날 이름이 뭔지 알아요? 화생공의 옛날 이름. 옛날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그냥 화학공학과였어요. 화학공학과가 최근에 화생공으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왜? 요즘 바이오 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화학공학과였어요. 그럼 이제 돈 냄새를 맡은 애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를 줘요. 야, 이거 갖고 이제 상품화를 해야 되겠다. 상품화. 근데 아무래도 금은 안 돼. 이건 재료비가 존나 들기 때문에 이득이 안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주기율표를 전부 뒤져. 주기율표를 전부 뒤져서 효율이 좀 떨어져도 돼. 효율이 좀 떨어져도 비용이 아주 떨어지는 원소를 찾아. 라고 해서 화학공학과 졸업한 애들을 실험실 테이블에 쫙 앉히는 거예요. 쫙 앉힌 다음에 이 어떤 화학자가 만들었던 컨셉 개념 있잖아요. 그 논문을 다 줘요. 쫙 읽게 한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 그럼 주기율표를 스캔한다. 그럼 이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주기율표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110여 개밖에 없잖아요. 주기율표의 원소가 110여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110여 개 프로젝트 원소들을 자, 너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실험실 110개를 만들고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 되는 놈 손들어. 저요. 야, 뭐가 됐니? 리튬 됐어요. 리튬? 자, 그 시장 가격 조사해봐. 존나 싸요. 그럼 이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대에서 뭘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걸 하는 게 공대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대에 가서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재생산 에너지를 새롭게 연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잘려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미 사업주께서 여기서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딴짓거리 하면 잘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대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겠죠? 이때 내가 만약에 나도 돈 냄새를 맡는 걸 좋아한다 거나 내 회사의 사장님 비위 맞추기를 좋아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공대가 잘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개발도상국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선진국의 위치에 도약해 있어요? 선진국에 정말 가 있잖아요. 사실 선진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자, 그럼 이제 사실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 이 화학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2002년도가 노벨상 받았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이게 LG전자라고요.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그래서 일본 사람이 1970년대에 만들어 놓은 개념을 LG전자에서 이걸 싹 훑어가지고 제일 최적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건, 벤츠건, 테슬라건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다 LG 건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전기차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 얼마예요?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휘발유차가 최대 주행거리가 600에서 800km 정도 나와요. 내 차 같은 경우는 1000km 나오거든요. 최대 주행거리가 휘발유차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다 좋은데 최대의 단점이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의 효율을 그 주행거리를 800km 이상으로 늘리려면 이제 이걸로는 안 돼요. 그럼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극악의 대기업들이 이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그럼 이 업체들에서는 공대 나온 애들을 뽑겠어요? 생물학과나 화학과 나온 애들을 뽑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 이전이면 이게 더 돈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선도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뽑을 수가 이걸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전자에서는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뽑겠어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애들을 뽑고 싶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만들잖아요. 아까 반도체 설계도 한 장 얼마라고 했어요? 300억이라고 했죠. 그럼 그 반도체 만들 때 삼성전자에서 어떤 애들 뽑겠어요? 전기공학부 나온 애들 뽑겠어요? 아니면 반도체 회로가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컴퓨터 공학과 애들 뽑겠어요? 물론 뽑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같은 걸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말고 인텔에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물질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전기공학부 얘들을 뽑는데 요즘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재료공학부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과요, 수학과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대에 대해서 공대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공대에서 벌어지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은 화학과를 나와서 자연대 화학과를 나와서 너무 여기에 편중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 제안하는 거 이건 그냥 나의 제안인데요. 공대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공업 수학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뭔가를 넣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상품으로 만드는 게 그게 공대에서 배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공대는 입시 과정에 수학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구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에서 연구비 제일 많이 쓴 사람 바로 서울대 생물학과의 김빈내리 교수예요. 그 사람이 연구비만 1년에 200억씩 300억씩 써요. 대한민국 원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연구 쪽으로 가고 싶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이 생물 연구가 대한민국에서 박차를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를 하고 싶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화생공 가서 생물을 배울 거다. 그런 아니란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는 누군가가 어떤 생물학자가 만들어 온 뭔가를 집어넣어서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대가.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럼 여기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공대에서는요. 그럼 만약에 뭔가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걸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BTS나 블랙핑크 같은 뭔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공대에서 배웠던 툴로 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품화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들은 지금 엄청난 상품이지만. 근데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대에서 배웠던 툴로 삼성전자, LG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갈 수도 있다? 어디를 갈 수도 있다? SMYG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만큼 강력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이돌 연습생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생산된 아이돌들을 상품화하는 경영진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잘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블랙핑크 제니가 나한테 결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BTS B가 나한테 결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좀 그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대라고 하는 쪽을 내가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일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학과 선택을 좀 하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저는 화학하고 생물 쪽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화학생물 공학과를 가고 싶어라고 얘기할 내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화학과 생물을 하고 싶으면 화학과나 생물학과를 가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돈 되는 게 관심이 있다. 왠지 주변이 돈으로 보인다. 이게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 라고 하면 공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라 뭔가 그냥 궁금하다. 라고 하면 공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관련된 얘기들이 억수로 많은데 중간중간 짧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과 선택할 시기잖아요. 근데 내가 몇 년간 봐오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학과를 선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좀 초반에 미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이거 생각하고 좀 과를 고르세요. 그리고 각 과마다 또 되게 재밌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진짜 좋은 과 중에 조선공학과 진짜 좋아요. 조선공학과 진짜 좋아요. 좋은데 이도 모르더라고. 배 만들면 안 좋을 것 같지? 다 요즘 화생공학 조선공학과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서울대 농대 진짜 좋아요. 농대 진짜 좋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데가 저기 의류학과. 그 서울대 그 어디에 있냐면 저기 가정대에 있어요. 가정대 의류학과가 또 그 뭐냐면은 말이 생각 안 난다. 의류학과가 그 뭐냐면은 거기 그 이공계거든요. 의류학과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생물 공부하고 싶으면요 농대도 좋아요. 왜냐면 농대가 생물학과보다 생물 실험을 더 많이 해요. 왜? 농대가 직접적인 자본 투자가 아주 많아요. 생물학과는 약간 붕 뜬 생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너무 고차원적인. 근데 그 농대는 예를 들면은 서울우유, 남양유업 이런 데서 직접적인 투자가 들어와요. 직접적인.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생물학적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연구를 하는데 내가 생물 연구를 하는데 그 생물 연구를 하는데 하필 그 생물 연구 주제가 소야. 그럼 남양유업에서 막 돈 주는 거야 이렇게. 막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공대에서는 조선공학과 엄청 갈 거고요. 조선공학과 왜 좋느냐?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조선공학과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누구냐? 저 방금 얘기했듯이 의류학과. 의류학과도 지금 문화적인 트렌드 때문에 의류학과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수학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 경제학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공계라서 경제학과는 못 가지만 하여튼 그런 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게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하고 매우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각 과의 특징들을 좀 개별적으로 알고 싶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내가 아는 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문제 주제를 잡자면
이겁니다. 자, 이퀴파티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 그 옥스토비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칠판이 나온 지 몇 년 되죠. 칠판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퀴파티션 프린시플은 일반 물리를 배워도 그렇게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그냥 슬쩍 배우고 마는데 희한하게 이 옥스토비라는 사람이 물리학자에 가까운 사람이라 일반학 책에 들어가면 안 될 내용을 막 넣고 있고 그걸 또 유희 선생님이 시험에 엄청 자주 되죠.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거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퀴파티션 이퀴를 등 파티션을 분배 원리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은 첫 번째 1 몇 가지 사실들로 구성이 되는데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뭐하죠? 들이받죠. 그 충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가 모든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그리고 이때 각 운동 방식에 배분되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놀랍게도 2분의 1 kbt로 같다 라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몇몇 실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아 저렇다라고 가정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가정하자 인 거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때 n개 입자로 나타낼 수 있는 다시 지우 다시 원자로 구성된 분자의 경우 가능한 모든 운동 방식은 총 몇 개라고 하죠? 총 몇 개라고 합니까? 주영 몇 개라고 해요? 총 몇 가지라고 해요? n개 원자로 구성된 분자의 경우 가능한 모든 운동 방식은 총 몇 가지일까요? 총 몇 가지라고 해요? 아, 이게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예전에 배웠을 텐데. 아닌가? 저기 승현이 몇 개?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이거? 아, 진짜 모르네? 슬쩍 넘어갈려 했더니 그래? 저 역형아? 몇 개? 뭘? 그래. 그 다음에 승현이? 아니 뭐 누구였더라? 아 하윤 적어놔야겠다. 하윤 적어놔야지. 하윤 그렇지. 하윤이 몇 개? 몰라? 하하.
총 3N개입니다. 총 3N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좌표의 변화가 그게 움직임이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잘 봐요. 얘가 어떤 한 점에서 이 앞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라고 해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 이거 직선 운동하는 걸 병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있던 좌표가 변하네. 그 다음 얘가 이게 회전이잖아요. 그럼 회전도 뭐예요? 아니 좌표가 변하네. 이것도 그 좌표가 변하네. 어떤 움직임이건 그 움직임의 공통적인 속성은 그 입자의 좌표가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보시다시피 한 입자당 몇 개의 좌표가 있어요? 한 입자당 3개의 좌표가 있죠. 그 3개가 뭐예요? X, Y, Z요. 그러면 그런 입자가 몇 개 모여? N개 모여된 분자라고 하면 그 각각의 분자들에 나와 있는 그 좌표들의 총합이 몇 개겠어요? 3N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자가 가능한 모든, 정확하게는 가능한 모든 독립적 운동 방식이에요. 독립적 운동 방식이란 말은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뭐 여하튼 이 컨셉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자 하나당 X, Y, Z 3개의 좌표가 있고 그런 입자가 N개 모여 분자를 이루면 한 입자당 3개니까 곱하기 N에서 총 3N개의 좌표가 있을 거고 그 3N개의 좌표를 변화시켜서 모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병진 운동은 기본적으로 3개의 운동 방식이 있겠죠. 자, 이 3개라는 게 또 뭐겠어요? X, Y, G를 얘기하는 거겠죠. 병진 운동은 직선 운동인데 직선 운동을 X축으로, Y축으로, G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3개의 움직임 변화가 바로 병진 운동을 표현하는 어떤 모든 변화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써요. 병진 운동의 자유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3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자, 아까 병진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병진을 트랜슬레이셔널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T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자유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한글이 아니라 영어가 중요하죠. 표현이 뭐냐면 degree of freedom이에요. 의미는 독립적 움직임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병진 운동은 3개의 운동 방식이 있다라는 게 X, Y, G축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병진 운동의 개수가 3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진 운동의 자유도를 줄여서 FT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옥소비 책에서도 이렇게 쓰고 전 세계 모든 물리학 책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이거 됐고, 그 다음에 5번째. 회전 운동은 2가지 혹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케이스 1. 선형 혹은 아니지. 영어로 써야지. 여러분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써야지. 선형을 영어로 linear. 자, 이원자를 영어로 이원자 diatomic. 자, 선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뭐 CO2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다이애토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H2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데그리 오브 프리덤이 2입니다. 요 얘기는 사실 뭐냐면은 제가 드린 연력학 강의에 제가 링크 드렸죠. 거기 더 자세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듣고 좀 아리까리 하다고 하면 그거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제공한 강의가 정말 많을 거예요. 엄청 많죠. 그걸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라, 처음부터 다 글쎄요. 뭐 보면 좋겠죠. 보면 좋은데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이게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다가 좀 아리까리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이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봐도 좋고, 들었는데 잘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알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드린 강의에 사실은 이 내용이 다 있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이 선형이거나 이원자 분자의 경우는 이 데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때 R이라고 씁니다. R.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회전 운동이니까 영어 표현으로 로테이셔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R을 2로 쓴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왜 2냐? 선형 분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CO2건 H2건 하여튼 이렇게 직선처럼 생긴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왜 회전 자유도가 2개냐면요. 바로 회전을 시킨다고 했을 때, 자, 요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회전축이 이 방향을 향하게. 즉 회전축이 지금 Y축을 향하게. 그 다음에 회전축이 Z축을 향하게 하면 또 요렇게 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회전축이 이 방향이면 요런 회전을 할 거고요. 회전축이 이 방향이면 요런 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회전축이 이 방향이면 요 방향이면 회전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원자의 크기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선형 방향의 회전축으로는 관성 모멘트가 생기질 않아요. 크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선형 분자는 요 회전축에 대한 회전, 요 회전축에 대한 회전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요 한쪽 축에 대한 회전은 나타나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회전 자유도가 2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케이스 2. 자, 케이스 2는 뭐냐면 바로 not 케이스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회전 자유도가 3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긴 게 그냥 지 맘대로 생긴 거란 얘기예요. 생긴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야말로 뭐 이렇게 생긴 게 완전 비대칭적으로 막 이렇게 지 맘대로 생겼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지 맘대로 생기면 이 X축으로도 돌 수 있죠? 이때 나타나는 관성 모멘트가 있을 거고요. 이 축으로도 나타나는 관성 모멘트가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지 맘대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 Z축으로의 관성 모멘트가 다 생기기 때문에 지 맘대로 생겼으면 세 가지 운동 방식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회전 자체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진동 모드가 있겠죠. 자, 진동 방식은 영어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바이브레이셔널이 될 테니까 이 진동 모드는 그 자유도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3n 빼기 짜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FT가 뭐예요? 병진운동 자유도였죠. FR이 뭐예요? 회전운동 자유도였죠. 그래서 병진운동 자유도에서 회전운동 자유도를 3n은 뭐예요? 3n 전체 운동 방식이죠. 전체 운동 방식에서 빼준 게 뭐 나머지 진동이겠죠. 아시겠죠? 예. 요렇게 각각의 진동 방식을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됐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기 누구냐? 저기 우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5, 5, 6, 7.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한 기여도. 자, 아까 이상기체 얘기 슬쩍 했는데 이상기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위치 에너지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화학 에너지 이상기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학 에너지 없잖아. 화학 반응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핵 반응 해요, 안 해요? 뭐 핵융합 이런 거 해요.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핵 반응도 안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오직 뭐만 있냐면 only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 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 이게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 only라고. 운동 에너지 only.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only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 바로 N 곱하기 2분의 1 kBT 곱하기 자, n은 뭐겠어요? n 여기서 n 그러니까 여기서 n은 저기 아까 적었네. 이건 뭐라고 하지? n은 이게 n 두 개가 나오네. 이건 뭐라 n이 두 개가 나오네. 이거 뭐로 바꾸지? 얘는 얘는 뭐로 바꾸지? n은 그래. 얘는 색깔을 달리하자. 너무 이상하다.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문자 표기가 뭔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n은 분자 내 원자 개수를 n으로 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CO2면 n이 뭔 거예요? CO2면 n이 뭔 거야? 3. H2면 n이 뭔 거예요? 2. 알겠죠? 안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여기서 n은 그러한 분자의 총 개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냥 얘를 n 다시 이렇게 쓰자. n 다시 여기 n 뭐. 그래서 분자의 총 개수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2분의 1 kBT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 2분의 1 kBT는 뭐다? 각 운동 방식에 분배되는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거를 2분의 1 kBT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키파티션 프린시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를 곱해주느냐? 바로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FT, FR, 그 다음 FV. 그래서 2분의 1 KT라는 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병진 운동으로도 이게 뭐냐면 분산이 되고
회전 운동으로도 분산이 되고 그리고 진동 운동으로도 분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모여 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억수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빼먹으면 다 나가리야. 그렇죠? 이거 빼먹으면 다 나가리야. 바로 이 바이브레이셔널에만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요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근에 이 말 쓴 적 별로 없는 것 같네. 명심 또 명심. 자, 왜 여기만 2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요.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은 그냥 운동 자체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병진 운동 하는 거, 그 다음에 뱅글뱅글 도는 거,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동은 어떻게 되는 게 진동이냐면요. 만약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진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병진, 회전, 진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진동에 뭔가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 2배가 되는 거란 얘기겠죠. 바로 뭐 때문이다? 이 병진은 운동 에너지도 변하지만 진동을 통해서 분자 내 결합력 역시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얘가 병진 운동을 해도 이 내부의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크게 변하지가 않죠. 회전을 해도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진동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CO2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O2 우선 첫 번째, 자, 우선 여기서 가능한 그냥 적읍시다. 여기서 나타나는 총 진동, 독립적인 진동 방식.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3 곱하기 3. 자, 3 곱하기 3에 3은 어디서 온 거겠어요? 원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니까 3. 얘는 분자 내 원자 개수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은 뭐고 2는 뭐요? 3은 병진이고 여기에는 2는 뭐요? 2.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떤 색깔로 쓰지? 2는 뭐야? 2는 회전이지. 왜? CO2가 뭐기 때문에?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3, 3은 9 빼기 5 하면 값이 뭐가 나? 3, 3은 9 빼기 5 하면 값이 4.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저기서 저 CO2의 독립적인 진동 방식은 뭐가 있느냐? 이 독립적인 진동 방식을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기하학적으로 알아내는 방법까지는 당장 모르셔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그려보죠. 자, 어떻게 진동할 수 있냐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탄소가 우선 첫 번째 스톱 한 상태에서 이 양쪽의 산소가 이업 이렇게 진동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뭐냐면 탄소가 가만히 있고 탄소가 이런 진동 알겠죠? 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동이죠. 충분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얘가 스톱, 너도 스톱 하고 이 탄소가 이렇게 진동할 수 있어요.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산소 두 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탄소가 알아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얘는 웅웅웅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우주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런 진동이 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의 진동과 이런 식의 진동은 확실히 똑같은 거에 확실히 결이 달라요. 다르죠. 확실히 다른 식의 진동이죠. 자, 그 다음 얘는 또 어떤 진동이 나타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 이 칠판 평면 있죠. 칠판 평면. 이 칠판 평면에 대해서 이 산소하고 탄소가 한 놈은 위로 올라가는데 두 놈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진동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주영 알겠죠? 그 회전운동 자유도 결정할 때요. 리니어 다이아토믹 몰리큘만 다 2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CO2는 다이아토믹이 아니죠. 리니어 오어. 혹은이에요? 오어. 영어 안 되네. 영어 안 돼. 리니어 오어 다이아토믹이 회전 모드가 두 개라고. 오어는 그래서 아까 그 리니어 오어 다이아토믹 할 때 리니어의 CO2라고 내가 썼을 텐데. 그리고 오어 한 다음에 다이아토믹엔 H2라고 썼을 거고. 알겠죠? 알겠죠? 오어 알죠? 오어. 그래. 좋아. 이것도 얘기 안 해줬으면 주영이 형도 또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칠판 평면에 대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이게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네, 진짜 손이 하나 필요한데. 하윤 나와봐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 네, 나와서 잠깐만. 자, 여기 카메라에 주먹을 들이대요. 여기 와서 주먹을 딱 들이대. 이 하윤 주먹 보여요? 뭐요? 이데 주먹 두 개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위로 올라갈 때 나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려가면 내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자기는 저기 위로 올라가요. 시작. 슉슉슉슉. 저 뭔지 알겠죠? 자, 다시. 자, 위로 올라가. 시작. 슉슉슉슉. 이런 진동이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탄소고 이게 산소인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또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면, 지금은 이 진동 방식이 이 평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진동 방식이 이 평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평면에서. 그러면 자기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앞으로 갈 때 나는 뒤로 가는 거야. 자, 앞으로 가. 시작.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요런 진동도 가능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우리 하윤이 이런 단순 움직임 좋아하는구나. 그래. 자, 그래서 지금 하여튼 하윤이랑 내가 퍼포먼스 한 거 이게 뭔지 알겠죠? 이거 알겠죠? 이거.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요 놈의 평면이 방금 얘기했듯이 요렇게 수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요 평면에 대해서. 그럼 수직한 평면에 대해서 또 얘는 뒤로 가는데 산소 두 개는 앞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진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건 이제 나중에 저 분자들의 IR 흡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나올 얘기가 있을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런 식의 진동 방식들을 저 이퀴파티션 프린시플로 따져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탄소가 가만히 있고 산소가 이렇게 하면 막 결합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 그럼 이게 이 원자나 이 원자들의 질량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현상도 나타나겠지만 결합력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에너지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산소 두 개 감이고 탄소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산소가 여기는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여기는 결합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합력이 세졌다가 이쪽이 세졌다가 이쪽이 세졌다가 하는 결합력의 변화도 이 진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밴딩도 이런 식으로 아까 하윤이랑 했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얘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들 사이에 비공호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바뀌거든요. 그럼 비공호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바뀌게 되면 그들 사이의 인력 청력의 상호작용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동을 하건 이런 식의 진동을 하건 결합력 자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이 다 운동 에너지가 다 분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에는 2배를 해주고 나머지 것에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전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자 이제 요 그림 됐죠? 그림 준다. 그럼 얘를 이제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N 이거 어떻게 쓰지? 바로 FT FR 2 곱하기 FV 오버 2 곱하기 nRT 이렇게 좀 정리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여기서 그 갑자기 등장한 nr이라고 했을 때 n은 몰수고요. r은 뭐죠? 기체상수죠. 이건 누구하고 누구를 대신 쓴 거예요. 바로 분자의 총 개수와 볼츠만 상수. KB가 볼츠만 상수죠. 그러니까 볼츠만 상수에다가 입자 개수를 다 곱하면 그게 몰수에다가 기체상수 곱한 거로 바뀌는 건 알죠? 그죠? 이런 표현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게 뭐야? 이게 5, 6, 7, 그다음 8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열. 아까 이상기체 정적 몰 비열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CB라고 하고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하는데 부피가 일정할 때 그리고 1몰당이니까 몰수로 나누고 이게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율이라고 했죠. 물론 사실은 뭐 모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얘를 정적 몰 비율의 정의가 이럴 때 이상기체의 요 수식을 여기다 딱 놓고 계산하면 자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부피 개념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냥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수식에서 몰수 나누고 온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몰수 나누고 온도 나누면 뭐가 나타난다? FT, FR, EFV, E 한 다음에 R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아까 여기에 특별히 단원자 영어로 단원자를 뭐라고 했었죠? 단원자 영어로 아까
모나토믹 이라고 했죠. 모나토믹. 자, 단혼자 이상기체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단혼자니까 뭐밖에 없어요? 트랜슬레이셔널 밖에 없죠. 단혼자니까 로테이션도 없죠. 단혼자니까 회전 진동도 없죠. 그래서 단혼자 이상기체는 회전도 없고 진동도 없기 때문에 2분의 3 R로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일반적인 표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동시에 CP는 뭐예요? CP. 얘는 정압 몰비열이었죠. 얘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CB 더하기 R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수식을 통해서 CB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R을 더해서 CP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는 CB.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하면 CB를 구하면 거기다가 R만 더하면 자연스럽게 정한 몰비율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CB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묘하게도 실험 데이터들은 항상 CP로 표현이 돼요. 이유는 또 뭐냐면 이거예요. 실험적으로 정압 과정이 측정하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예측은 CB에서 이런 자유도를 통해 이론적인 비열의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는 있는데 실제 실험으로 구하는 비열은 CP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기체상조를 한 번 더 더해서 CP로 변환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는 이걸로 나오고 이론적 예측은 이거로 하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상기체와 관련된 이퀴파티션 프린시플이라는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면 12장 강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주영아 지금 몇 시죠? 3시 9분이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